안녕하세요. 조대식입니다. KCOC 사무총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연 주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NGO고 또 하나는 국제개발협력,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로 잡았고요. 강연하는 방식은 조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듣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그 이론 또 추상적인 어떤 이론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그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경험, 적용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와 같이 잡았습니다. 그 NGO와 국제개발협력, 이 두 가지 키워드, 이 영역은 여러분들의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나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나의 경력을 설계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주제고요. 그 소제목으로는 이 대학생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미리 오전에 드렸다고 이 배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첫째 질문은 이 국제개발협력, 이 진로 탐색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과 또 비정부 기구를 또는 비영리 기구를 의미하는 NGO 또는 NPO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쪽에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경로들이 있고 또 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주제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진로 탐색에 유리한 이유, 이 5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20대 30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기성 세대하고 어떤 세대가 더 청년 시기에 진로 고민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대일까요? 아니면은 부모님 세대인 기성 세대일까요? 누구든지 인생의 단계에서 특히 대학생 또 청년의 시기에는 취업과 진로가 가장 큰 공통의 고민이죠. 그런데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시대에는 특별히 그 청년들에게는 어렵고 또 어떤 때는 좀 상대적으로 쉽고 그러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쉬울까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저희 청년 세대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건데 저한테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여러분들과 같을 때 군대를 간 이유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 때 뭔가 이제 진로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해법이 잘 안 나와서 저희 때는 군대를 2년 반을 갔거든요. 좀 길어서. 근데 2년 반 갔다 오면 뭔가 좀 그 시기에 이 해답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복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로 탐색이 됐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저희의 고민은 여러 개의 진로 중에서 일자리는 넘쳐났으니까 어디를 갈 거만 고민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너무 줄어서 어디를 갈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저 좁은 물을 뚫고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고, 또 하나 이제 차이가 뭐냐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때는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진로를 선택하잖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그냥 싫든 좋든 무조건 하는 거였는데 그냥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2년 내에 그 삼성그룹에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2년 내에 퇴사율이 20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왜 나올까? 이거는 저희 때는 그런 이 들어가 가지고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가 아닌가 이런 거는 크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별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 두 번째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금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 소중한 1시간 반에 어떤 것을 그나마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맨날 듣는 그 이론과 또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담론 이런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고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실천을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론이 아닌 저의 경험에서 주관적인 경험이죠. 제가 한 경험 속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리스크를 안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주관적이지만 이 구체적인 실천의 차원 또는 뭐 실행의 차원이라 그럴까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구성을 보통 하듯이 뭐 개발 협력이 뭔가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순서를 뒤집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찾아보면 되거든요. 지금 뭐 이게 뭔지 알고 싶으면은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았을 때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뭐고 이걸 알려줘야지 이걸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여기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 유리한 이유가 뭔가 어떤 점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역이 제가 여러 분야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영역이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위에 17하고 167이라고 숫자가 쓰여 있는데 혹시 이거 무슨 숫자인지 누가 좀 알아맞혀 보실 분 있으세요?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의 17가지 대목표랑 169개 세부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지구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후 변화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또 전쟁과 또 식량난, 전염병 뭐 여러 가지 지구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 이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 주머니에 다 담아놓은 것이 SDG라는 이제 목표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그 목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지금 곧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영역이 다루는 게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SDG를 다루는 영역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그 17가지 문제들 그걸 세부 과제를 하면 169니까 169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것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선택해서 취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탐색을 하는 거는 어느 길이 옳은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할 때 빨리 나올 수 있는 또 그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잖아요. 갖춰져야지 이 소제목에 들어 있었던 게 뭐죠? 아까 밑에
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어떤 그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있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 분야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이 맞는지를 탐색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그 영역보다도 이 가장 넓은 그 이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게 진입 장벽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들어가는 것이 바늘구멍 같은 데고 확률이 너무 낮으면은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 영역의 경우는 이슈가 넓고 이렇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다른 데보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요. 특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취업의 관점이 아니고요. 취업을 하려 그러면 요즘에는 뭘 해야 되죠?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이 없는 직원은 요새는 뽑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을 수가 없는데 경력을 내놓으라 그러고 없으면 취업을 안 시키고,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해결하느냐? 그러면 진입 장벽이 낮은 영역으로 가야죠.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에 계속 거기서 그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 되는데 거기만 쳐다보고 몇 년씩 시간을 우리는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넓은 그 영역에 가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을 선택을 해서 경력을 쌓고, 여기서 경력을 쌓아봤는데 여기가 나에게 정말 맞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계속 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해보니까 이것을 가야겠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유지도 되고 최종 목적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이게 매몰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너무 아까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이 취업을 탐색하는 시기, 특별히 20대, 30대 경우에는 이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진입 장벽이 해외 봉사단이라고, 혹시 봉사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넓은 건데 연간 한 5천여 명을 뽑거든요. 5천여 명인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거는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그 1년 이상, 1년, 2년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너무 짧은 거는 그냥 큰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기왕 가려고 하면은 1년이나 2년짜리 이러한 그 장기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가는 게 낫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다른 뭐 경로도 있는데 우선 기회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 제일 큰 덩어리는 연간 5천여 명이 나가는 뽑는 해외 봉사단과 워킹 홀리데이, 이거는 나라별로, 제가 직전에 있던 캐나다 같은 경우가 연간 4천 명을 티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티오일 뿐이지. 근데 거기에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요,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외 봉사단에 가면은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킹 홀리데이는 그야말로 이건 직무 경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기업 또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쪽이 영리 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을 가든지 사람을 뽑는 데는 동일해요.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금 뽑거든요.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데가, 그런 데가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게 의미가 있고, 지금 그 사실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8만 명이 나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에서 이제 평화봉사단이라고 똑같은 게 있잖아요. 평화봉사단은 우리보다 역사가 좀 길어서 한 50년인데 거긴 30만 명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청년들이 30만 명, 한국에서 청년들이 8만 명이 나갔는데, 이런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의 혜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짜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 돈 안 들이고 비행기 값도 대주지, 최소 생활비도 대주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부모님한테 신세 지지도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공짜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은 공기가,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몇 분 뒤에 다 죽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때로는 돈을 안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가다 보니까 이게 별 가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착각들을, 좀 오해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소중한 기회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그 다른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기회들을,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봉사단을 갔다 온 이후 제가 진로 탐색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5천여 명이 갔다 왔다. 이게 30여 년 동안 통계를 잡아보니까 여기를 갔다가 왔다고 해서 국제개발협력 요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찾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미가 큰 거죠. 여기 와서 국제개발협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역이 주는 그 유익, 이것은 세 번째는 취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정부기관에 있을 때 30년 넘게 있어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민간 기관에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도 외교부의 그 코이카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코이카라는 게 개발을 하는 데인가 보다 정도 되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영역이 이제 민간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NGO라는 영역인데, 조금 이따 설명 제가 드릴 또 다른 키워드 NGO라는 건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지금 한 단체 지금 직원이 4,000명이거든요. 4,000명인데 그 연간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 재정을 가지고 50개국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 이게 30년 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질 때 직원 8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년 사이에 4,00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4,000명 중에 1,000명은 한국 사람이고 3,000명은 현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0개국에서 활동하고, 또 한 단체는 지금 이제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직원이 NGO가 4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유엔에 다 합쳐봤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 가면은 좋을 것처럼 보이는 그 유엔 기구라고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유엔 다 합쳐봤자 요거 딱 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엔의 절반에 해당하는 걸 한 단체, 그것도 비정부, 비영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이러한 그 취업 기회, 이러한 또 경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굉장히, 원래 이제 이 그림에다 제가 썼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 위에 저 위는 우리가 봐서 그래도 들어서 아는데, 또 공개 정보를 통해서 아는데, 이 수면 밑으로 가면은 이거는 인터넷을 아무리 서치해도 이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큰 세상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 이 과정의 이름이 글로벌 리더십 과정인가요? 예, 글로벌 리더십 과정. 이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또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지금 시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하나의 지금 시대의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데가 어디인가?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영역이 바로 이 글로벌 마인드와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집이거든요. 집으로 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 이 영역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밖에 없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역에서 일하다 보면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자질을 스스로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내 취업도 중요하죠. 내가 취업해가지고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만 먹고 산다고 해서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기여를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또 다른 한 구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영미 기업에서 돈을 버는 기업에 간다 그러면은 이게 충족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 데 가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자기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하겠다. 이러한 그 개념이고, 여기는 그 일하는 그 자체가 두 가지가 겹쳐서 있는 데죠.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이러한 그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그러니까 제가 겹쳐져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겹친 영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겹친 영역이 그러면은 있는가? 여러 분야에서 제가 이제 그 해본 경험으로는 여기처럼 이렇게 직접 자기가 추구하는 일하고 가치하고가 겹쳐져 있는 데는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할 거는 10분 이내로 되게 이러한 그 윤곽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모바일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구체적인 건 들어가서 보면 되고, 되게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이 국제개발협력 NGO라 그러면은 여기에 국제가 있고 개발이 있고 협력이 있고 NGO 네 개 단어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네 단어를 조합하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이 국제라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이 개발하고 협력, 개발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저한테 개발이라 그러면은 경제 개발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IT 기업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 개발도 개발이고, 경제 개발, 부동산 개발 이런 게 다 개발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 원조하고 이렇게 합쳐진, 옛날에 우리가 원조라는 말은 쉽게 다가오잖아요. 도와주는 것, 에이드라는 거 원조. 근데 원조라는 말, 해외 원조라는 말을 이게 진화가 돼가면서 개발 원조 또는 개발 협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개발과 협력과 구호, 원조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이게 서로 상호 조합해서 쓰면은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구호 개발 단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뭐 원조 개발 협력 단체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부르는 것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NGO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NGO가 뭐의 약자죠? 네, non government죠. 이 비정부, government가 아닌. 그다음에 non profit, 영리가 아닌. 그다음에 제1 섹터라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 사회를 세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 우리가 제1 섹터가 정부 공공부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리 기업이죠. 세 번째가 바로 제3 섹터고, 제3 섹터가 바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들어 있고 개개인이 들어 있고 하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제3 섹터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세 개가 다 중첩돼서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한 10% 정도 20%는 서로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8, 90%는 이 겹쳐진 영역이다. 또는 때로는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기업에서 보면은 비영리라고 보는 것이고 정부에서 보면은 비정부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데 헷갈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국제 개발 협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까 SDG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7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가장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문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빈곤, 가난의 문제하고 또 다른 두 개가 뭐죠?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 빈곤이 있었고 또 다른 두 개가 뭘까요? 질병, 감염병, 질병이죠. 또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그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침략해가지고 그 전쟁이라는 것과 이 세 개 가지가 인류의 그 항상 수천 년을 괴롭히던 문제들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이제 빈곤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권의 문제, 또 이 아동이나 여성이나 그 약자, 그리고 전쟁과 평화, 전쟁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그 커다란 문제, 이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기후 변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 이슈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국제 구호 개발에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좁혀서 이 망원경을 조금 가까운 데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줌인을 좀 해보면은 국제 구호 개발 NGO, 국제 구호 NGO라고 일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NGO가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구호 개발 NGO. 아까 제가 이름을 섞어 써도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아까 개발이라 그랬다, 뭐 해외라 그랬, 원조라 그랬다가 이 두 개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 긴급한 재난,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자연 재난이든지 또는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든지 이런 재난이 나게 되면은 우선 가서 당장 먹을 물, 급한 대로 먹을 물, 그 다음에 식량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죠. 긴박한 거죠. 우선 가서 구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호 긴급한 거고 그러면은 그런 지진이 났을 때 가서 식량하고 물만 갖다 주면은 삶이 회복이 되나요? 다시 그걸 회복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그 노력을 들여야 되죠. 6개월, 1년, 때로는 몇 년이 걸려서 그 삶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개발이라는 이 기둥이죠.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개발 섹터에서 처음에 이제 한 기둥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상당히 뭐 직관적인 것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지금 또 인도적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작년에 8월에 아프가니스탄 또 기억나시죠? 그런데 현재 그 조명조차도 못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전 시간에 배운 그 아프리카 땅에서는 지금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콩고, 수단 이런 데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그 내전으로 아직까지도 이 재난을 겪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그 KCOC 직원들에게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디어를 좀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볼 때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를 지금 다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가 조명하니까 다 우크라이나만 도와야 되는 걸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힘든 지금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모든 자원의 리소스가 다 그리로 몰려버리고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관심도 안 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불평등이 있는 거죠. 재난 안에서의 그 불평등.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좌지우지 돼가지고 휘둘리면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중심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참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개발인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건 중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아까 이제 그 169개 중에서 거의 한 뭐 130, 40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면은 크게 보면 이런 이제 5개가 제일 메이저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인데, 이 특별히 이제 이 개발에서 이제 제일 지금 현재는 지난 2년 동안 그 팬데믹 와중에서는 전염병이었죠. 이 질병, 전염병, 보건 의료 이쪽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교육은 지금 결국은 근본적인 또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육이라는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가 그 한 두세 세대 동안에 이 교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처음에 우리가 식량 원조도 받고 이제 한 두세 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발 NGO가 하는 NGO들 중에는 여러 개, 지금 그 NGO들은 이 중에서 어떠한 분야를 특화하는 NGO도 있고, 또 이 분야 중에서 두세 개를 병행하는 NGO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또 대표적인 하나의 이 개발이기도 하고, 지금 보건 의료는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이고, 굉장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요성과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자립을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설 수 있도록, 이러한 이걸 이제 흔히 이걸 보통 이제 지역 개발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하는데, 이 소득 증대를 시켜주든지 어떤 소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자립과 독립을 지원하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의존성을 높이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 의존성이 있는 한은 아무리 갖다 준다 그래도 자기 받는 사람 자체가 내가 의존해서 누군가가 갖다 줄 것이다라는 그 마인드를 만약에 탈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것이 지난 50여 년의 그 개발 원조 역사에서 우리가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보건위성, 지금 난민 문제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많이 미디어에서 부각이 돼서 잘 아실 거고, 그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트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두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행위자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액터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학생의 신분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라든지 이런 인프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해서 이 전혀 진입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수단 채널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가능하고, 과거에는 이제 국가라든지 또는 종교 기관에서 그 자선의 관점에서 주로 이제 빈곤, 예를 들자면은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국가이고, 그런데 국가가 시원찮으면은 그거를 종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선의 관점에서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의 연결망, 가족이 또 그걸 케어하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티가 케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국제기구가 이제 한 두세 대 정도 전에 그 국제기구가 유엔이 생겨나면서 유엔이 조금 이제 중심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유엔은 세계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환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환상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데인데 여전히 또 역할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지금 그 NGO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주체로 지금 떠오르고 이게 비중이 점점점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돈만 벌다가 이제 그 CSR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뭘 착한 일을 하는 척 하던 것이 이제 CSR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압력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기업이 조금씩 장기적으로 이익을 이제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문제를 조금씩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사회는 지금 변화 방향은 잡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 레토릭만 지금은 아직은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액터들이 자꾸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어디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될까? 내가 어떤 무대에서 나의 삶을 설계를 할까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바로 이렇게 6가지 예시적으로 드러났죠. 바로 이런 데가 여러분들이 일할 때예요. 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시험 공시를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기업 시험을 보겠다. 또는 뭐 어디 국제기구를 가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 지금 통계가 5%라 그러더라고요. 이내 5% 합격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95%는 들어갈 수 없는 길에 지금 거기에 100명이 모여 있는 거죠. 거기서 4-5명 이내에서만 공무원의 그 고위직급을 떠나서 그 9급에서부터 고시라고 부르는 5급까지 전체를 다 합쳐봤자 그런 공공섹터.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그 다른 영역들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국제 아까 이제 개발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거는 웬만한 나라의 그 GDP보다 더 큰 기금을 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민간 재단이. 그러면 이 재단에서 이게 이제 그 개발 협력이라는 요 영역을 제일 빌 게이츠 재단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을 어떤 영역에 제일 가까운가라고 보면은 개발 협력의 영역의 일들을 되게 이제 하거든요. 그 펀드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제 가능성인데 아직까지 그걸 누군가 그 길을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눈 시선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안 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주체들 속에서 개발 협력이라는 영역을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 국제 무대에서도 이러한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이 정부와 시민은 따로따로 개개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 과거의 고대 중세까지는. 그런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정부와 시민이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서 개개인이 정부가 개개인을 통제하는 이 상하 수직적인 관계.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흐름이 국제 개발 협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개발 협력에 그럼 진출하는 방법과 경로들 이제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정부 기구가 있고 이제 정부 섹터가 있고 비정부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국제 기구 UN 이쪽 그 영역이 있고요. 이런 경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재단 중에서도 한국에는 아직 이게 많지는 않은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포드 재단도 있고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특히 미국에 많거든요. 이런 재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재원의 비중도 높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몇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이 경로들 중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초기에 이제 진입할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외 봉사단이라 이게 경력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경력을 쌓는 것이 바로 초기가 이제 이런 경로들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손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이미 지금 이제 뭐 올해부터 코로나 동안에 못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미 나가 있어요. 나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건 신청을 하면 돼요. 지금은 해외 봉사단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정부 경로가 있고 이제 비정부 NGO 경로가 있는데 이 정부 경로로 가는 거하고 비정부로 이게 조금 특성이 달라요. 이게 정부 쪽에 코이카 이제 외교부 산하에서 이제 코이카가 있는데 그 코이카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이제 그 기관으로 나가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이렇게 컨트랙을 맺은 정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도심에 있는 기관에 주로 나가고 이런 NGO 같은 경우는 마을의 현장에 이제 그 풀뿌리 주민들과 같이 있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장의 풀뿌리에서 더 생생한 그러한 것을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 트랙을 민간 트랙을 그런 분은 이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또 이 정부 채널에서 어떤 이런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5천여 명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이제 KCOC라는 데거든요. 여기에 현재 우리 국제 구호개발 그 민간 NGO들이 다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95%는 다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죠. 14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큰 단체 경우는 한 단체만 해도 한 4천여 명 직원을 가진 이런 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뭐 10여 명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규모 단체들, 중소 단체들도 있고 이래서 140여 개가 되고 이 단체들을 그러면은 뭘로 운영을 하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지금 매달 한 달에 2만 원 내지 3만 원을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400만이 넘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놀라세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400만 명이 넘는 우리와 같은 이런 개인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140여 개 단체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10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재원 자체가 정부의 이제 코이카라고 있잖아요. 그 무상 원조를 하는 거하고 이제 KCOC하고 이게 그 유사한 그런 건데 2018년에 제가 이제 5년 전에 민간으로 여기로 왔는데 그때 와 보니까 코이카하고 KCOC하고 해외에서 쓰는 재정 규모가 동일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조금 뭐 변화는 있는데 하여튼 이 우리가 아는 그 절반의 또 반쪽이 있는데 대부분 저도 정부에 있을 때 이렇게 큰 그 민간 쪽에서 활동이 있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개발 원조를 그래도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관여를 하고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사이드만 주로 눈이 가 있어가지고 민간 쪽에 이렇게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쪽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경로들 아까 제가 진출할 수 있다. 국제기구 경우에 이제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UN 지금 현재 한 900여
명이 한국 사람이 나가 있잖아요. 900여 명인데 그거는 1년에 그 정규직으로 우리가 소위 뽑는다는 거는 손가락으로 꼽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인데 그 바늘구멍에 거기에도 누군가가 또 언젠가 가야 되겠지만 그것과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각자 이건 자기가 판단할 문제죠. 나는 어디다가 시간을 쓸 것인가, 에너지를 쓸 것인가. 유엔 기구는 이제 이러한 경로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또 다른 세션에서 이미 아마 뭐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나가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한 세 사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실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지. 첫째 번 케이스가 저와 같이 일을 하던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인데 처음에 이제 해외 봉사단을 나갔죠. 이 청년의 경우는 해외 봉사단을 나가서 그 국내 이제 영리 기업에 이제 좀 그 봉사단을 갔다 온 다음에 영리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가서 이게 내 적성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이제 NGO 단체로 와서 또 국내 이제 여기 협의체인 제가 있는 KCOC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해외에 있는 그 INGO 국제 NGO가 이제 로컬 NGO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 NGO라고 하는 그 우리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데가 이제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건 이제 글로벌 뭐 50개국에서 한 100여 개국씩 활동하는 이런 NGO들인데 현재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지부장으로 이제 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직원은 국내 NGO에서 처음 커리어를 쌓고 몇 년 일했고 이 직원의 경우는 이제 영국의 개발 쪽에 개발하기 관심이 있어서 영국에 석사를 가려고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개발 쪽에 그 전공 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뭐 2, 30가지가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걸만 보고는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또 잘 모르는데 괜히 가가지고 거기 전공하겠다고 가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바꾸면 또 그것도 낭패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먼저 그래서 NGO 단체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분야가 나에게 맞구나 하고 영국에 이제 석사 자기 전공을 선택해서 가서 석사를 한 다음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 사무소 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KCOC에 와서 4년 동안 또 일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UNDP라는 그 UN 기구 있잖아요. 거기서 개발 UN 디벨롭먼트 그 프로그램이라는 기구 여기에 이제 계약직으로 3년간 들어갔어요. 오프닝으로. 여기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이 NGO와 그 KCOC에서 하던 일이 라오스의 지뢰 제거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데 NGO에서 하던 그 일이 바로 오프닝이 나서 어플라이를 해서 계약직으로 간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약직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티어가 나니까 어플라이를 하니까 당연히 계약직 하던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나가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인데 이런 청년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 동료인데 외교부에 들어와서 저보다 한 10여 년 정도 후배인데요. 유엔 본부의 사무국에서 이제 파견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했다 한 10여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본부에 와서 또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사무국의 정규직. 그때 파견이라는 것은 월급을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유엔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기구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파견해서 유엔에서는 그 자리만 방만 하나 내주고. 이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직하고 파견직하고 유엔 사무국 채용직하고는 전혀 이건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도 유엔 연금을 받는 거지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유엔으로 갔어요. 이제 그 국내에서 사직을 하고 또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다 세 분의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발 협력 쪽에 좀 관련되는 그러한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옮긴 케이스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브라질의 또 다른 이런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의 사진가거든요. 사진가인데 이분은 지금 한 80대 된 분인데 이분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서
처음에 아버지가 법학과를 가라 그래가지고 브라질 그 옛날 세대니까 근데 싫다고 그래서 경제학을 가가지고 졸업해서 월드뱅크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드뱅크에서 이제 제네바가 파리에서 월드뱅크에서는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그 개발 원조라든지 이런 거를 월드뱅크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아프리카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이라고 사헬이 어딘지 아시죠? 조금 전에 아마 배우셨나요?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가장 빈곤한 그 벨트죠. 그 지역에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저 말라버린 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가뭄 지금 거기는 한반도 땅만한 게 1년에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사막이 밑으로 내려오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쫓겨나면서 이 사헬 지역의 저 빈곤 그 처참한 상황을 보다가 내가 파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일까?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다시 이제 사진 학교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사진가로 됐는데 이분이 그래서 임팩트가 굉장히 큰 거죠. 이분이 그 찍은 사진을 통해서 한 30년 전인데 이 전 세계의 어떤 양심을 깨웠다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유럽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과연 계속 놔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친 사진이죠. 그래서 이 개발 협력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코스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세바스찬 살가두라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가인데 이런 분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이렇게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캐나다 지도인데 캐나다가 이제 13개 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저 약간 초록색 같은 저 대서양 쪽에 끝자락에 있는 게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그런 주가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한국 30대 청년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항공기 정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봤자 10명밖에 없는 그데 가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그 녹색 지역 있죠? 그 녹색 지역의 그 끝자락에 처칠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 700명짜리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극곰이 사는 북극곰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갔더니 여기에 또 그 놀라운 거기에 700명밖에 안 되는데 항만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1년에 한 8개월은 얼어 있고 1년에 한 4, 5개월만 이렇게 운항을 하는 그런 이제 항구인데 거기 한국에 한국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취직을 했느냐 그랬더니 캐나다에 와서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취업이 됐느냐 봤더니 이 700명이 되는 이런 도시에는 이 북극곰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원한 사람이 덜컥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몇 년을 일하게 되면 또 영주권을 빨리 내주는 이제 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가 꼭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대도시로 가면은 요새 이제 영주권 받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뭐 캐나다나 미국 다 비슷한데 지금 캐나다가 우리 한국의 100배거든요. 땅이 꼭 100배인데 그 100배 땅에 우리의 그 기회는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꼭 여기에서 한국 안에서 뭔가를 꼭 찾아야 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와에 제가 이제 가서 거기에 한국
이제 대사관 경우에 이제 그 직원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서 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 들어온 한인 2세들도 몇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한국에서 한국 대사관의 행정 직원으로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타와에 이제 온 케이스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서 제가 이제 그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가자마자 그 청년들 대개 이제 20대 후반이거나 30대 뭐 이런 정도였는데 가서 대사관에서 빨리 나가라. 연방 정부 같은 데가 캐나다에선 제일 그 청년들에게 좋은 이제 그 진로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대사관 같은 데는 그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격려했더니 그 전까지 이제 그 몰래 어플라이 취업 신청하던 것을 이제 서로들 토의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전략도 나누고 또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년 만에 5명이 이제 연방 정부로 들어갔거든요. 다 이제 청년들인데 여러분들 같은. 그래서 어떤 청년은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아까 간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까지 나온 청년들도 있고. 이 제가 이제 최근에 살았던 7개 나라 중에서 캐나다 최근 거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 땅에서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생각을 반드시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1, 2년 동안 그 어떤 해외 봉사단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난 3년 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짐바브웨를 갔더니 그 거기에 몇 나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짐바브웨 청년 거기에 이제 한 20, 30대 청년들이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가 있는데 그 몇 년째 연장을 해가지고 대개 이제 가면은 1년이나 2년 하는데 다시 또 더 자기가 이제 그걸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몇 년째 연장을 해가지고 다른 또 봉사단이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몇 년째 있는 청년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왜 이렇게 오래 뭐가 좋아서 있느냐 했더니 그 청년들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에서 자기가 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회복하고 또 그 이 자신감 이런 걸 회복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그래서 또 어떤 청년은 자기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여기 와서 말끔히 사라져가지고 여기서 자기는 이제 떠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계속 연장한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구촌의 여러 나라에 참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탐색이거든요. 거기 가서 사는 거 아니고 1, 2년 살아보면은 요새 뭐 저기 가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제주도 가서 1년 살기 하듯이 가서 자기가 탐색을 해보고 그러면은 자기의 길이 보이거든요. 아, 나의 적성은 어떤 한국보다는 해외의 어떤 이런 쪽이 무대가 더 어울린다. 또는 살아보니까 나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고 그냥 나는 무조건 한국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게 저게 뚜렷하게 선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결론인데 이 두 가지 이제 차이점. 제가 NGO에서 이제 근무를 외교부 이제 공무원 중에서 외교관 중에서 NGO에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고 저와 같이 한 2~3명밖에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이 주제로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부에 있다가 정부에서 비정부로 정반대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난이니까. 근데 왜 왔느냐?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은 제가 11년 전인데 리비아에서 대사할 때 가서 2주 만에 이제 내전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1년 반을 보냈죠. 전쟁터에서 가서 처음에 3개월 동안 이제 그
초기에 한 3개월 정도 매일 밤 공습이 있었죠. 그래서 머리 위에서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게임에서 보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3개월을 그렇게 한 3,600번 정도 공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살면서 몇 번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죠. 그래서 살아와가지고 그런 그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바뀐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바뀐 거. 근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패해도 좋으니까 그냥 일단 해본다. 그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NGO 쪽 일하는 이유도 제가 이쪽은 그 계속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자원봉사 자격으로 이렇게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풀타임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래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고 그래서 지금 제가 NGO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비교하는 거죠. 제가 이쪽 비정부에서 5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NGO에서 5년을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정부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 적성에는 나는 어느 쪽이 더 맞는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는 그 자리 이 세션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른 게 첫째는 이 취업 기회가 굉장히 달라요. 이 개발 쪽 예를 들더라도 이 훨씬 이쪽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한 개 기구가 UN 한 개 NGO 단체가 UN 전체가 고용하는 직원보다 UN의 그 절반 가량을 한 개 단체가 이렇게 그 일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일자리죠. 그리고 굉장히 좁은 그 취업 기회로 치자면은 그 정부 쪽 섹터에 뭐 외교부의 그 개발 연관되든지 코이카든지 뭐 다 합쳐봤자 몇 개 안 돼요. EDCF니 뭐니 이 정부 사이드에 있는 거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봤자 그 아주 숫자가 이제 거의 뭐 한 10대 1 정도나 될까 이 정도 차이가 이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굉장히 그 기회가 우선 다르다. 그러면은 기회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 처우가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지향하는 지향점도 다르지만은 현재 NGO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우가 이제 정부기관이나 영리 기업보다는 못하니까 여기를 이제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고 이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이제 선택의 문제죠. 나는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런 단체들이 이제 아까 제가 그 예시 들은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라든지 기아대책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이제 140여 개가 모인 여기인데 여기에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10,000명 정도가. 그리고 코이카로 치면 코이카가 지금 원래 한 400여 명이었는데 요새 좀 늘어가지고 조금 숫자가 늘었죠. 그리고 이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다른 거죠. 이 정부 기구하고 아까 이제 비정부 기구의 차이는 정부는 현장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수도에서 정부 기구하고만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의 그 종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 지금 KCOC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은 현재 100여 개국에서 2천만 명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아까 440만 명이 후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100여 개국에서 현지 주민 2천만 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단순한 예로 아동을 후원하잖아요. 아동 후원하는 경우 그 아동과 주민 이렇게 해서 합치면 지금 그 직접 숫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뭐 5인 가족으로 치면은 이웃이 하면 1억 정도 최소한 그 주민하고 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또 마을에 가서 직접 이 NGO
지역에서 이제 일할 경우에는 그 주민하고 이제 매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장 경험을 자기가 더 선호하는 사람은 이쪽이고 아니면 그 반대편인 경우는 또 정부기구로 이 코스를 잡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 기회로 치면은 뭐 이쪽이 훨씬 넓은 거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봐도 아실 거고 이 인턴 해외 봉사라든지 이런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거 지금 JPO나 뭐 UNV 여러분들 국제기구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경로들 들어보셨을 텐데 JPO라는 거 제일 선호하는 건데 이게 이제 UN 직원이 되기 위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되기 위한 인턴 개념이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를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2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저 작을 때는 5명, 지금은 이제 15명, 20명 사이인데 그 자체가 기회가 너무 이제 제한돼 있는 거죠. 그 제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UNV라든지 뭐 이러한 그 건데 여기에도 기회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큰 차이가 이제 권한의 차이인데 이것도 이제 자기가 스타트업 같은데 스타트업은 처우가 대기업보다 못하잖아요. 그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고 자기가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틀이 짜여진 속에서 자기는 그 부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우를 많이 받고 그러한 정기적인 그러한 딱 짜진 삶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반대로 이런 그 리스크가 있고 또 그렇지만 스타트업 같은 또 자율성, 유연성이 이런 적이 더 나에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민간 쪽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입 장벽의 문제인데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뭐 이미 또 했기 때문에 이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이 차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차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앞으로 경력을 설계한다고 할 때 이런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면 된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니파 이슬람 같이 맺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한테 영공 통과권을 허락을 해줬을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산유국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진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하고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변화, 민주주의, 인권, 여성 이 문제에 대해서 서서히 인식을 해서 그걸 흡수를